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의 경우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가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 비해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1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밀레니엄뱅크가 또 다른 한인은행, 노아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최근 한 달 만에 감염률이 3배 이상 늘었는데 신규 확진자 가운데 80%가 스텔스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가 차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14일 기준 미국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6,830명으로 2주 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일 26,992명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었지만 이후 완만하게 다시 상승하는 중입니다. 올해 1월 14일 80만 6,795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만큼 가파르게 감소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는 감소세가 둔화하고 정체 양상을 보이더니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도시 뉴욕을 끼고 있는 북동부의 모든 주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최근 2주 사이 신규 확진자가 최소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6,889명, 감염률 4.8%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최저점을 찍은 지난 3월 6일에 1,013명, 감염률 1.5%와 비교해 580%나 증가했습니다. 감염률로 봐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 보건국에 따르면 14일 기준 뉴욕주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와 그 하위 변이의 감염 비율이 8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의 경우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워낙에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집단 면역 달성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당 기간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고전적인 집단 면역의 개념은 코로나19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이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을 확보해 산발적인 감염 사례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돌파 감염 등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집단 면역 달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인구 중 코로나19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상당한 기간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기존 감염으로 인한 면역과 예방접종, 추가 접종,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등 광범위한 방역 정책을 적용하면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고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어렵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일상생활을 대다수 영위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는 가능할 거란 의미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러 변이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범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가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 비해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백신을 접종한 후 6개월 뒤 항체를 비교한 결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 항체 수치가 더 낮았는데요. 투약량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속에 남아있는 코로나19 항체를 추적한 연구에서 화이자의 백신이 모더나 백신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해외 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5월 1일 사이에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한 234명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참가자 가운데 화이자가 114명, 모더나 114명, 얀센 접종자는 6명이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7일에서 20일 사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얀센 접종자보다 약 50배 더 높은 항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후 두 mRNA 백신 접종자에게서 항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화이자 백신의 항체 감소세가 더 컸습니다. 연구팀이 6개월 뒤 다시 분석한 결과 화이자 접종자의 코로나19 항체 수치는 병원에 입원했던 중증 코로나 환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자보다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두 백신 간의 항체 반응 차이를 투약량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성인용 화이자 백신의 1회분당 투여하는 유효물질은 30마이크로그램이지만 모더나 백신은 백신당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또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항체 생성률이 낮았지만 모더나는 나이가 항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주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격리 제도도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일에서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횟수가 줄어들고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사전 PCR 검사 1회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후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미접종 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여파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복귀를 꺼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에서 노동시장을 떠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질병 공포나 신체장애, 후유증 등으로 인해 무기한 외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이 수년 동안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크놀로지코 오토노모 멕시코 연구소의 호세 마리아 바레로, 시카고 대학의 스티븐 데이비스, 스탠포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등 연구팀이 지난 1년 동안 매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인력 이탈자들은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출근이나 오프라인 쇼핑, 외식 등 대유행 이전 활동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었고 대부분 대학 학위 없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10,000를 벌어들인 20세에서 64세 사이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또는 정상적인 활동으로의 복귀를 계획하는지 묻자 10명 중 1명은 계속해서 일터에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직업, 상태와 나이, 성별과 같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 인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을 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지속적 흉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니콜라스 블룸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노동력이 마법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이고 여전히 이런 긴 사회적 거리두기 숫자에 어떠한 변화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력 참여의 감소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약 한 달 뒤인 5월 15일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다음 달 5월 15일부터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됩니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 파견 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로펌에 자문하고 각 지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며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계는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에 이 법이 잘못된 해결책이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쿨리의 파트너 제라드 오셔씨는 원격 근무 시대에 많은 회사가 전국에 걸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개 주의 법령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지를 고객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모두 19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6%나 급증했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 경찰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뉴욕시에서 모두 19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76%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초 취임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하철 안전대책과 총기범죄 근절 계획을 내놓는 등 치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아직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유형별로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86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32건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도 이미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많았다는 점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입니다. 또 아시아계가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를 덜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1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는 리스 2년 연장 시 최고 9% 수준의 인상폭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렌트 안정 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는 지난 14일 화상회의에서 리스 1년 연장 시 2.7에서 4.5%, 2년 연장 시 4.3에서 9% 수준의 인상폭을 제안했습니다. 렌트가이드위원회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직전 최대 인상률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중 결정된 2013년에서 2014년 렌트 인상률로 1년 갱신은 4%, 2년 연장 시 7.75%였습니다. 렌트가이드위원회는 물가가 뛰면서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렌트 인상률 허용폭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매크로플린 렌트가이드위원회 사무총장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렌트 안정화 아파트 운영 비용이 4.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주인들의 순영업이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물가를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연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폭등했고 보험료 10.9%, 유지 보수 9.2%, 유틸리티 5.8%, 인건비 4.1% 등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렌트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뛴 데다 물가 압박이 큰 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또 다른 한인은행, 노아은행 인수를 추진합니다. 밀레니엄 뱅크는 이 노아은행 인수를 통해서 자산 10억 달러, 중견 커뮤니티 뱅크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오늘 오전 포트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3일 노아은행 이사회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인수 의향서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단순 자기자본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6.9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체 인수 금액은 약 2,900만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은행 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실사를 거쳐 최종 인수 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아은행을 인수하려고 그 인수 의향서를 지난 수요일 날 보냈습니다. 수요일 보내고 FDIC 뭐 감독국에도 일단 우리가 노티스는 다 줬어요. 밀레니엄 뱅크는 인수자금과 관련 지난 연말 연방재무부의 비상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받게 된 7,510만 달러 중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상자본 투자 프로그램은 연방재무부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미 전역에서 186개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과 소수개 금융기관에 총 87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한인은행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 뭐 몇천 개 은행이 이제 어플라이 했겠죠. 근데 한인은행들 중에서는 저희가 7,500만 불 받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LA 이제 태평양은행이 6,900만 불 이렇게 받기로 두 군데밖에 못 받았어요. 밀레니엄 뱅크는 노아은행 인수를 통해 중견 커뮤니티 은행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지고 대출 한도도 2천만 불 이상으로 늘어나 대형 은행과의 경쟁력이 커지게 됩니다. 지난 2019년 행장이 체포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노아은행은 그동안 꾸준히 인수 합병설이 나돌았으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1,000만 달러 증자를 추진해왔습니다. 밀레니엄 뱅크 허웅식 행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환경이 어려워져 비전문가의 자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인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 이사화는 앞으로 2, 3주 안에 밀레니엄 뱅크의 제안에 답변을 하게 되고 이후 실사와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가을경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카투사 연합회가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추모해벽 건설에 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 말부터 7달 동안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 지난 15일 주한 미군 사령관 출신인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에게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연합회는 추모의 벽에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36,574명과 함께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도 새겨진다며 이번 기금 전달이 추모에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은 15일 트위터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요원들의 악의적인 활동을 제보해달라며 최대 5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BI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지난달 말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트로부터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우드브리지시의 콜로니아 고등학교 졸업생과 전직 교직원 등 100여 명이 희귀암 진단을 받아 시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이 고등학교 운동장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뉴저지주 미들섹스 지역의 한 우라늄 검수 공장을 의심한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니아 고등학교에서 약 19.3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공장은 1940년부터 1967년까지 운영됐고 콜로니아 고등학교는 이 공장이 폐쇄된 해인 1967년에 세워졌습니다.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고등학교가 지어지면서 이 공장에서 오염된 흙이 학교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손세주 전 뉴욕 총영사 등 20명을 제10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10기 자문위원들은 지난 25년간 재단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도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